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 때문에 우리는 면접을 오전에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이상하게.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 네.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 그 친구들 괜찮았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1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 맞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 실제로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시각절벽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에가 가운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예, 깨지진 않아요. 아이가 올라타도. 자, 그런데 아이가 시각절벽의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서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부릅니다. 뭐 헤이, 메리야, 뭐 토미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이는 아!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그건 강아지 아닌가요? 이건 강아지 아닌가요? 자, 어쨌든 네, 좋아하면서 네, 순간적으로 제가 페이스가 흔들리네요. 자, 쭉 가면서 애가 엄마한테 가겠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 그다음에 뭔가 좌우를 살필 거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예전에 10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하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 깊이 지각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어른이었던 저희 심리학자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고전은요, 고전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인 작품들이나 현대 어떤 소설들도 있지만 그 옛날 고전들은요, 조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왜? 그때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논문들도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요, 지금 논문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연구 진행 방법을 아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딱 제시하고 표 그래프 막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3차원적인 제시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논문을 보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 보는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다 시시콜콜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사관들께서. 심지어는 왕이 그런 얘기는 빼거라 했는데 왕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적어 놓는 것처럼 예전 논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 시각절벽 실험을 했던 뭔가 석연찮은 대로 뭔가 이상해요. 왜? 저희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호기심이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머무르려고 해요. But when the mother stood at the far side, nearly all the babies refused to go to her, like this one. Katie. But after a child has been crawling for about a month, a change occurs. Katie.
What are you doing? You can cross. Come here. Would like to cross over.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이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과 기피 지각을 동일시했어요. 그걸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아프다는 얘기를 기피 지각과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기피 지각은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는데 떨어져서 아프다라는 것과 혹은 놀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굉장히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한 연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시각 장면을 처리하는 데가 시각표질 후두엽이죠. 우리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점자 소설책을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의 시각피질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뇌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씁니다. 특히 시각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분들이 눈을 통해서 못 보시지만요, 사실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각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동떨어져 있다라면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진 감각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왜 이상한 것을 믿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굳게 믿고 있던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알고 보니까 가짜여서 실망하신 적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죠. 너무 많이 많아요. 있죠. 너무 많죠. 저는 선풍기를 방에 틀어놓고 자면 그 선풍기가 바람을 내보내면서 공기를 먹어서 산소가 없어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들이 있을 때 타이머를 안 맞춰놓으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서 그걸 끄고 막 이랬었어요. 네, 다 그렇게 아시지 않나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열이 많아가지고 선풍기를 안 틀면 자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꼭 꺼요. 네. 끄면 깨요. 더워서. 그래서 그걸 왜 끄냐 그러면 네. 선풍기를 키면 공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죽는다더라 그런 거죠. 아, 근데 선풍기가 무슨 세포도 아니고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풍기의 미신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면 그게 아닌 선풍기를 거예요? 키고 더 나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이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련사를 했어요. 도련사 해보니까 무슨 사람의 침이 한 증거도 없는데 그 방에는 선풍기가 켜있네? 아,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선풍기 켜고 잡니다. 근데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네요, 제가. 네, 의심해야 됩니다. 선풍기가 어떻게 산소를 없애겠어요? 마음대로 켜놓고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차 저는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흔히 그럴 때 있어요. 그 졸리잖아요. 가끔 네. 졸리면 잘 때 있는데 그 차의 문을 다 닫고 자면 죽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자라. 이런 말. 차에 엔진을 켜놓은 상태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엔진이 꺼놓은 상태면은 여름 같은 때는 네네. 온도 너무 뜨거워지고 특히 술 먹어서 정신 없으면 네.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문 열어야 되는 거고요. 겨울에 문 열어놓고 나면 추워서 죽죠. 아, 여러분 참 착하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착한 분들이 또 많이 속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는데요. 뒤에서 정말로 이렇게 왜 사랑스러운 아기와 어머니가 타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꼬마애 보고 물도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데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뭐 모차르트 음악이나 비틀즈 음악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든지 사랑해 이런 이쁜 말을 한 다음에 얼리면 얼음의 결정이 아주 이뻐지고 반대로 꺼져 이 나쁜 놈아 이런 나쁜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 헤비메탈 같은 음악을 틀어주면 아주 이렇게 못생긴 얼음 결정이 생겨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 물은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영어 다 하나요? 과학의 중요한 건 재현 가능성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누가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일본의 작가였는데 그분이 자기 실험실에서 하고 사진을 찍은 거랑 책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했겠죠.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왔을 텐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을 했겠죠. 이 책의 메시지는 좋아요. 우리는 착한 말을 해야 된다.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뜻은 좋지만 그것이 뭐 잘못되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버이날쯤 되면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물병에다가 어머니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거기다 좀 딱히 사랑의 글씨를 쓴 다음에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이 물에서는 좋은 기운이 나서 엄마가 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아이들에게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뜻은 좋지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전자레인지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발코니에 내놨어요. 전자레인지를 요리를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하면 암도 생길 수 있고 막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어쩔 수 있어야 될 때는 애들은 바깥에 못 나오게 하고 엄마 혼자 전자 다 켜고 막 들어가서 숨고 이런 집이 있어요. 전자파 되게 안 좋다고. 그렇죠. 전자파 되게 안 좋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과학과 잘 친해지려면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전자파라는 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자파라는 거 없어요. 나도. 전자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전자가 총알처럼 막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원래는 전자기파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서로 구성된 어떤 파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냥 전자파라고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자파라고 잘못 알려진 전자기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되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전자기파입니다. 근데 우리 여름에는 선블록 바르죠, 선크림. 그것은 태양에 자외선이 나오잖아요. 자외선 좀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할까봐 막아주는 거죠. 또 X선과 감마선도 있습니다. X선 병원에서 자기 뼈 찍고 그러잖아요. 감마선은 SF 영화에서 잘못 재가지고 헐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X선과 감마선은 에너지가 센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합니다. 야, 무지개가 떴네. 야, 숨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 우리가 늘상 보는 건데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모컨 쓰잖아요. 네. 리모컨 막 쏠 때 걱정하나요? 거기 적외선 나오거든요. 적외선이라고는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이 에너지가 작고 적외선보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더 작고 또 저건 라디오파예요. 전자레인지가 쓰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라디오파와 적외선 사이에 아주 적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위험한 일이 생기겠어요? 전자레인지가 무섭다면 라디오, 리모컨도 무서워하셔야 되죠. 아, 이거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저는 핸드폰이요. WHO가 만든 그 발암물질 군에 보면 2B군에 들어있어요. 투비가 어느 정도예요? 센 거예요? 낮은 거예요? 2B가 얼마큼 센 거냐면요. 이거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저는 핸드폰이요. WHO가 만든 그 발암물질 군에 보면 2B군에 들어있어요. 투비가 어느 정도예요? 센 거예요? 낮은 거예요? 2B가 얼마큼 센 거냐면요. 김치만큼 세요. 김치만큼 세요. 아니 근데 전화기를 많이 하면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짐작하고 걱정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나온 논문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김치를 먹으면서 암을 걱정하시나요? 그게 2B군이고요. 2A, 한 단계 위엔 2A군에 뭐가 있냐면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위에 1군의 어떤 물질들이 위험한 거고 2A, 2B까지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놔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달걀의 숫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는 저렇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달걀의 숫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 달걀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이죠. 2017년 여름에 살충제 달걀 파동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오염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 다 숫자를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가 빵집을 했는데요. 빵집이 망할 뻔했어요. 갑자기 달걀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달걀값이 올랐다 해주고 빵값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도저히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의 그 영양사들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달걀 다 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어졌어요. 엄마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간단한 산수만 해보면 돼요. 저게 바로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살충제의 성분입니다. 저 구조를 보고서 어떤 과학자도 이거 되게 위험하겠네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피프로닐은 닭장 안에 진드기, 파리, 모기를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인 살충제입니다. 근데 살충제인데 사람에겐 괜찮을까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말합니다. 이 피프로닐은 간, 갑상선,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일으키냐? 세계보건기구는 독성을 여러 단계로 나눴거든요. 일단 무독성, 저독성, 보통 독성, 고독성, 극독성, 맹독성입니다. 야, 일단 맹독, 극독, 고독 하면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피프로닐은 보통 독성을 갖는 물질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양이에요.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라고 WHO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대량이 얼만큼이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준치는요. 달걀 킬로그램당 0.02mg까지를 허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문제가 됐을 때 보니까 피프로닐이 이 달걀 킬로그램당 0.0363mg이 나왔어요. 거의 2배나 나온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단어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걀이 보통 50g에서 60g 정도 되더라고요. 커다란 달걀 하나에 얼마나 들어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0.002mg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뭐 하기 너무 힘드니까 표를 만들어놨어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 ADI와 급성 독성 참고량 ARFD라는 거예요.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요만큼씩 평생 먹어도 된다는 양이에요. 급성 독성 참고량은 하루 이만큼 먹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프로닐 같으면 보통 독성을 일으키게 되겠죠. 자, 계산해보죠. 일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0002mg입니다. 제 체중이 60kg이에요. 제 꿈의 체중이 60kg이에요. 제 꿈의 체중이 60kg이라 한다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0.002 곱하기 60이니까 0.012mg이 되겠죠. 그러면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양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0.012 나누기 0.0022는 5.5개입니다. 저는 저 달걀을 평생 5.5개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쯤 되는 아이들은 대략 하루에 1개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성 독성 참고량을 보면 체중 킬로그램당 참고량이 0.009mg입니다. 그러니까 제 체중 60kg을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0.54mg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달걀로 나눠볼까요? 0.054 나누기 0.0022는 계산해 보면 246개가 나옵니다. 제가 246개를 먹으면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달걀. 배 터져 죽겠네. 맞습니다. 보통 독성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프로닐에 의한 독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준의 이상으로 살충제 오염됐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너무나 흥분하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했어도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양계 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나라가 한번 뒤집힐 정도의 어려움을 가졌죠. 딱 메모지 한 장 정도의 계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 요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 맞아요. 야,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 맞아요. 애들을 위해서 이민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재환 씨. 예. 두 사진 가운데 네. 어느 쪽이 더 미세먼지가 많을까요?
육안으로 봤을 땐 오른쪽이 당연하게 더 많아 보입니다. 저 오른쪽에 누가 봐도 당연히 더 네.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몇 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씨만 뿌여면 미세먼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사진인데요. 왼쪽 같이 맑은 날이면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날이니까 애들 데리고 한번 나가볼까 했어요. 그때 평방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같은 그림이 오면 오늘 미세먼지 심각했다. 꼼짝 말고 집에 있자 했습니다. 근데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더 낮았어요. 우리 미세먼지는 왜 그냥 미세먼지 PM10과 초미세먼지 PM2.5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켜요. 그래서 더 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미세먼지는 햇빛을 산란시키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흐린다는 초미세먼지가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 미세먼지는 흐리다 맑다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 황사가 심한 날은 당연히 하늘이 흐리죠. 날씨에 따라서 어느 게 더 미세먼지 높고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보다 정말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을까요? PM10은 1995년부터 정부가 측정했습니다. 1995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해 볼게요. 1995년에 평균적으로요, 서울은 입방미터당 78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2016년이 되니까 48 마이크로그램은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PM2.5도 볼게요. PM2.5는 측정이 어렵잖아요. 작으니까요. 옛날에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측정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연세께 돌아가셨는데 권수표 교수님이 1986년에 측정을 해놨습니다. 1986년에 측정해보니까 PM2.5는 10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에 25 마이크로그램이에요. 훨씬 떨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집집마다 연탄 뗐잖아요. 연탄 뗐는데 어떻게 그때가 지금보다 더 공기가 좋을 수 있겠어요? 1980년대의 서울의 공기는 지금의 중국 도시의 공기보다 더 나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도시의 공기보다 나쁜 상태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 공기질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선진국인데 더욱더 깨끗한 공기에 살고 싶잖아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확한 수치는 알고 경향은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미세먼지는 재밌는 게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중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에다가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10층짜리, 20층짜리. 그게 잘 될까요? 그거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운하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주로 어디서 생깁니까? 자동차와 석탄 화력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기를 조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맨날 중국 탓하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운하에서 발생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미세먼지에서 두 가지 성분인데요. 황산화물과 질산산화물이 있는데요. 질산산화물은 서해를 건너오지도 못해요. 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탓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에서 나오는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국내 최초로 성인만을 위한 19금 과학쇼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같이 과학을 즐겼으면 좋겠다 해서 아예 19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만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약간 뭐 몇 가지 팁을 줬죠.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서로 초콜릿 주고받잖아요. 초콜릿을 주고 보내면 안 돼요. 초콜릿 줬으면 꼭 자기 앞에서 초콜릿을 까서 먹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초콜릿 속에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화학 물질은 그냥 거의 사랑을 샘솟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배가 축 처진 남자친구의 배마저도 뭐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는 콩깍지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까줬으면 내 앞에서 먹게 해야지 딴 데 가서 먹으면 엉뚱한 남자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야, 꼭 줬으면 내 앞에서 먹으라고 시키십시오. 여러분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청중 여러분 중에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많지 않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훨씬 많네요. 꽤 많이 있네. 예. 왜 안 믿으시죠? 그냥 영화 속에만 존재할 것 같고, 예. 근데 가끔 이제 방송 보면 뭐 외계인을 봤다 이런 방송도 가끔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런 그림이 있잖아요. 사진. 외계인 사진 저런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우주에는 반드시 외계인이 있고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멀리 가본 곳이 달입니다. 달까지요. 빛의 속도로 1.2초밖에 안 걸려요. 태양까지는 8분 20초가 걸리거든요. 1.2초밖에 걸리지 않는 달도 가본 사람이 20납작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죠.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태양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최소한 1000억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다면 우주가 너무 아깝잖아요.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지구에서 46억 년이 걸려가지고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생겼다면 그 다른 행성에서도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지적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볼 확률이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없을 것 같대요. 무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렇게 외계인이 여기 지구에 왔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계인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주의 물리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빛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외계까지 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지만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요.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쯤 떨어져 있어요. 태양은 8분 20초밖에 안 걸리는데 다음 별은 4년 4개월이나 걸리거든요. 아무리 가까이 살고 있는 외계인이라도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폴로 11호로 거기까지 가려면 한 70만 년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옛날 거니까 신기술로 한다. 그래도 유일의 우선을 거기까지 보내려면 최소한 25만 년은 걸려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유인 우주선을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까지 보내려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의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달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갈 수 있는데 그럼 태양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구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아주 뛰어난 문화와 과학을 갖고 있는데 그 행성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 거죠. 만약에 저를 이 행성의 지도자로 뽑아주시면 저기 지구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까요? 그 사람 뽑게 되면 그 별이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저는 외계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외계인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자들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라디오파, 전파를 보내서 서로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요. 선생님 진짜 정말 궁금했던 건데 달력 있잖아요. 달력. 아까 우주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그 자전주기나 공전주기 다 일정한데 왜 요일이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사람들 형편 좀 봐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왜 딱 7의 배수로 돌면 좋잖아요. 그렇죠. 일정하게 돈다는데.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요. 365.2422를 거쳐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좀 우리 상평 좀 봐주면 1월 1일이 맨날 같은 요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달력 하나 갖고 평생 쓸 수가 있는데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31일과 30일이 교대로 있는데 뜬금없이 2월 달이 28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요. 그 옛날 로마에서는 3월 달이 첫 해였습니다. 3월 달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게 있어요.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3월이 새해의 처음이라는 게 그럴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1일과 30일을 교대로 배치해 보니까 마지막에는 29일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갑자기 11월 달과 12월 달이 밀려와서 1월과 2월이 됩니다. 3월이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10월 달이 옥토버잖아요. 근데 원래는 밀려오기 전에 8월 달이었어요. 옥토퍼스가 문어죠. 문어들이 몇 개죠? 8개. 8개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인 옥토버는 8이란 뜻이에요. 8번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11월과 12월이었던 제니워리와 페브러리가 1월이 되는 바람에 쫙 밀려서 11, 12월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율리스 시저가 자기 달이 7월에 있었거든요. 그 7월 갖다가 줄라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시저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올랐는데 그럼 나도 이름 넣어야지. 자기 생겼던 8월을 어거스트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이 있었거든요. 근데 7월 달은 큰 달인데 자기 달은 작은 달인 거예요. 30일인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또 땡겨와요. 근데 어디서 땡겨놓은 게 좋겠어요. 다 30일이니까 29일인 2월에서 하루를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땡겨오고 7, 8월이 긴 달이 됐고 9월, 10월부터 긴 달과 작은 달을 바꿨죠. 그 달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요일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에게 설득을 해야 돼요. 좀 우리 좋게 7의 배수로 한 바퀴 돌아줘. 그게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동시에 뜨면 좀 느려지지 않을까요? 전혀 지구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남극에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했겠다. 추운 데서 정말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등심. 네 등심이네, 등심. 이게 한우입니다. 네, 오리고기고요. 랍스터. 네, 뭐 새우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지에는 정말 호텔 출신 조리사분들이 같이 오세요. 끼니 때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고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기지에 딱 돌아오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일하느라고 막 살도 금방 빠질 것 같았지만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그리고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펭귄들뿐만 아니라 제비갈매기라든지 다른 뭐 알바트로스 종류들 새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둑갈매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유럽 참새도 있었어요. 이 참새는 아마 인간이 타고 오는 배를 잘못 얻어 타고 온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까지 살아있긴 힘들 것 같아요. 추운 남극의 겨울을 알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제가 보통 연구를 하는 이곳이 세종기지에서 약 2km 떨어진 나레브스키 포인트라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남극특별보호구역 171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처럼 이런 과학적인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쪽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펭귄들이 대략 5,000쌍 정도 번식을 하고 있는데요. 5,000쌍이요? 예, 그러니까 10,000마리죠. 네. 근데 번식을 하지 않는 애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 3만 마리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펭귄들 중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젠투 펭귄이에요. 네. 보통 펭귄의 겉모습 때문에 멍청하다 그래지는 뭐 기억이 별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GPS라든지 뭐 이런 장치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펭귄들을 이렇게 포획했다가 놔주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한 번 이렇게 잡았다가 놔주면은 얘네들이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같은 자리로 가면은 얘네들이 이미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렇죠. 저도 굉장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곳을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얘네들이 고생했으니까 올해는 얘네들. 또 얘네들 고생했으니까 그 다음엔 얘네들. 네. 기억을 잊을 때까지. 제가 보통 이런 장치를 등에다 부착해주고 나서 나중에 수거할 때 알아보기 쉽게 여기다 염색약으로 숫자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11번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 친구가 좀 예민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붙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저만 보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얘를 다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장비를 달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장비를 회수를 못하고 데이터도 날아가고
근데 한 20일을 얘가 도망 다녔어요. 나중에는 얘가 과연 둥지에 있나 없나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봤죠. 그랬더니 있더라고 있기는. 근데 제가 오는 시간만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똑똑하다. 그리고 멀리서 저를 보면은 딱 한 100m 밖에서 딱 눈이 마주친 순간 이미 돌아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도 한번 막 쫓아가서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는 도저히 못 잡겠구나. 근데 장비는 회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동료 연구자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그 도둑갈매기 연구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너는 어쨌든 펭귄 번식지는 잘 안 가봤으니까 네가 대신 저기 한번 가서 한번 수거 좀 해볼래?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가니까 얘가 도망을 안 갔대요. 그래서 장비를 수거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펭귄들이 결국 사람을 개체 수준에서도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하얀 꽃잎과 솜털이 달려있는 스발바르 양귀비라고 하는 꽃인데요.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꽃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건 북극 풍선 장구채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마치 장구채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식물은 북극 황새풀, 영어로 하면 커튼 그래스라고 해요. 마치 커튼처럼 목화 솜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바람에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로맨틱한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북극에는 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땅을 타고 옆으로 자라는 나무예요. 북극 버들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북극 버들은 다년생으로 사는 식물입니다. 한번 죽은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걸 잘라서 한번 나이테를 봤어요. 그랬더니 90개가 넘더라고요. 90년 이상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100년 된 나무라고 해도 이렇게 잡아보면 손가락 요만큼 굵기 정도밖에 안 돼요. 북극에서는 워낙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자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안 봤던 거예요. 안 봐서 몰랐던 거지 자세히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그노벨 심리학상을 2014년에 수상한 연구는 The Ig Nobel Prize for Psychology is awarded to Peter Jonassen. 일반적으로 아침형 인간을 더 바람직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Creature of the Night, Chronotypes and the Dark Triad Trait. 늦게 자는 저녁형 인간이 어두운 세 가지 특징, 사이코패스, 자아도취, 마키아벨리즘과의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두운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나르시시즘, 자존감이랑 좀 다르죠. 사이코패스, 상대방의 감성 체계에 전혀 공감이 없는 거죠. 마키아벨리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구처럼 무시무시한 정말? 이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영국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거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주로 해가 있을 때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협동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성격도 그런 부분이 더 발달하겠죠. 반면에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혼자 활동을 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안 좋게 변하면 이제 자아도취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남을 크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쪽으로 성격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연구자는 우리가 사회 구성 요소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난 적응의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난 저녁형 인간이니까 어두운 측면이 되게 많구나. 이건 지금 상관 연구거든요. 두 변인이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원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늦게 잔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겠죠.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을 하냐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고흐 같은 경우는 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의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한테 IQ 검사를 합니다.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봅니다.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 때 해보고 아침에 해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한 경우랑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에 한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IQ가 한 6 정도 높게 나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6이면? 그만큼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을 때 시험을 받냐 아니냐가 무려 IQ가 6 정도가 차이 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이랑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구분을 하는 연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침형 인간은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녁형 인간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침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일과를 본다? 그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여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차를 굉장히 무시해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시간 자도 10시간 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10시간 쳐잔다고 표현해요. 잠자는 거를 워낙 넌 아직도 싫어하는 자냐. 거니까. 실제로 롱 슬리퍼와 숏 슬리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거의 10시간 넘게 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몇 시간 잤는 어느 전기에도 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재밌는 건 에디슨 3시간밖에 안 잤다는 건 에디슨 전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잠을 줄여. 잠을 줄여가 해결책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번역도 못하잖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막 이런 거. 나라 전체가 잘 안 자고 잠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네. 롱슬리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나기. 하지만 문제는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가. 제가 잠을 잘 못 잤더니 실수를 자꾸. 잠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두엽에 해당하는 논리연산력에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능력은 많이 안 떨어진다. 자기의 습관, 그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면접, 수시 입시에서 면접하는 걸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을 살펴본 거죠.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와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날이 면접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대답을 웬만큼 다 잘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을 다 보여주고 나가요. 열 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를 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다시 잠궈요. 우리를 다 가둬놓는 거죠. 합격이라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갈 기세로 문을 잠궈버리는.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 다음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습관을 제어할 수 없다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내 노력의 결실이 더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수면에 대한 일기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말과 기분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나.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을 더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를 한번 알아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 잤냐 옆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냐. 나한테 맞는 수면 양과 적절한 수면 타이밍. 자,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는 잠을 주무시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침실에 TV 놓은 분들 많아요. 침실에 TV 치우시고 스마트폰 충전기 거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될 수 있다. 2008년도 이그노벨 의학상. 가짜약이라도 비싼 가짜약이라야 효과가 있다. 심리학에서 아주 잘 알려진 위약 효과라고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도 약효가 있더라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게 진짜 이그노벨상 받았어 했어요. 왜냐하면 플라시보 이펙트는 심리학에서 너무 오래된 거거든요. The Ig Nobel Medicine Prize is awarded this year to Dan Ariely of Duke University.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댄 에리얼리 교수예요. 하나의 브랜드에 가까울 정도로 유명한 심리학자죠.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 책이 소개가 몇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댄 에리얼리처럼 재밌게 강연하고 또 재밌는 연구 많이 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통찰 주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 논문의 제목은 Commercial Features of Placebo and Therapeutic. 위약의 상업적인 그런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냐. 즉 비싼 가짜 약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주제의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82명의 참여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약을 먹기 전에 전기 충격을 주고 느끼는 고통 정도를 다 측정을 합니다. 한 그룹한테는 2.5달러짜리 약이다. 또 다른 그룹한테는 10센트로 할인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약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충격을 줍니다. 이 비싼 약의 경우는 85%의 사람들이 고통이 덜해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싼 약의 경우는 61%의 사람들이 고통이 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둘 다 효과가 있는데 비싼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둘 다 가짜 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격에 관련된 얘기라는 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참 이 연구진의 아이디어가 절묘한 건 원래 가치가 2.5달러라는 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 된 만큼 약효도 심리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된 거잖아요. 왠지 싼 약, 그러면 뭔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약이라고 하는 것, 약처럼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한 것에 우리의 무의식이 비싸다고 하는 것의 효과가 잘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가 항상 위약, 약이라는 말에 더 붙어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이 약을 먹고 실제로 통증이 줄었죠. 그렇다면 이게 위약 혹은 가짜약이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사실은 이건 기대 효과죠. 그게 실제 약이건 가짜 약이건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어서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에너지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에너지 음료도 정가에 사는 것보다 싸게 사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좀 비싼 에너지 음료를 마셨을 때는 아, 이게 나의 각성 수준을 훨씬 더 끌어올릴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제 수행도 좋아지게 되는. 저는 이걸 기대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내가 지불해야 될 게 좀 있는 플라시보를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해가 되는 행동을 줄이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늘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보에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효과는 실질적으로 결과를 낳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로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 두 효과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둘 다 기대 효과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도 기대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노시보 효과는 기대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안 좋아, 해로워 라는 암시를 계속 받게 되면 실제로 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좋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암 진단을 받으면 나 얼마나 살 수 있냐, 얼마나 남았냐. 이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나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 플라시보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암시 효과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의 결정판이 바로 앨런 랭어가 했던 시간 되돌리기 실험. 모든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20,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긍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언어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진짜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